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숲은 고요하지 않다. 전 이종찬 국정원장의 회고록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7장 민주정의당 창당 막점 막후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의 세 번째, 즉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이 7장이 아주 길어서 제가 세 번에 나눠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 두세 번 반복됐었는데 족청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족청계. 이 족청계는 철기 이범석 장군이라 우리가 칭하는 그분의 주동으로 예전 이제 일제시대에 항거했던 분들 중심으로 모였던 청년 애국단 정도 됩니다. 독립운동 하셨던 분 계열 중에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와 약간의 파시스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유당에 의해서 분쇄된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족청은 일제시대 때 활약했던 그런 민족 투사 계열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이범석 장군이 주동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합니다. 그래서 별로 뜻을 펴지 못했던 분입니다. 초대 국방부 장관인가요? 아마 했을 겁니다. 네, 이어 읽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드디어 창당, 새 시대 이끌어갈 새로운 정당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1980년 11월 28일 겨울이 벌써 다가왔는지 찬바람이 맵게 불었다. 하지만 날씨는 맑고 청명했다. 서울 퇴계로의 구 무역회관 입구에서는 아침부터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오전 9시 정각 노인분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5.16때 민족일보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백발이 성성한 송지영 선생과 독립운동 원로 유석현 선생이 함께 문에 들어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두 분은 마치 수줍은 신부처럼 부끄러워했다. 이어 최영철 전 공화당 대변인, 박권흠 전 민주당 대변인이 도착했고 이찬혁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헌기 전 한국노총 사무차장이 함께 들어섰다. 이쯤 되면 신당의 성격이 짐작 가지 않았을까. 일생을 민족의 자주와 독립에 바친 애국지사들의 우산 밑에 초당적인 인사들이 새정치의 장을 열고자 모인 것이었다. 여기에 오랫동안 혁신운동에 몸바친 윤길중 선생, YWCA 운동에 헌신해온 김현자 여사, 648기생인 이범준 예비역 삼성장군, 재벌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여했다. 그리고 서정시인인 진짜 선비 김춘수 교수, 그리고 정치학계의 큰 어른 이용희 전 통일부 장관 등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두 망라되어 신당 창당을 돕고자 모였다. 기자들이 이용희 교수에게 달려갔다. 아마 그들에게는 의외의 일이었던 모양이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신당의 취지를 듣고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발기 준비하는데 도와줄 뿐이야. 그러면 창당만 도와주고 당에 들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원래 나는 당 생활과는 인연이 없고 말하자면 조산원으로 여기 온 것일세. 권정달과 나는 회의 준비를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나의 사회로 회의가 개최되었다. 첫 순서는 유석현 선생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시나리오에 따라 회의는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 순간 유석현 선생은 미리 준비해간 유인물을 봉투에서 꺼내 장내 준비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분이 권해찬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담화였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정계의 모든 양태가 거기에 뛰어들고 싶은 아무런 의식조차 없었으나 이번에 민족주의의 이념 아래 민주복지국가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정치 지향에 호응하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자신의 심회를 담담하게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권정달이 나서더니 그 담화를 전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언성을 높여 잡음이 나면 회의를 그르치게 된다 라며 제지하는 것이었다. 유석현 선생은 무안을 당한 셈이었다. 내 마음은 참으로 편치 않았다.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노혁명가가 이제 말년에 처음으로 정당에 참여했는데 그 심경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거참 어른도 알아보지 못하고 버르장머리가 없군.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나? 내가 먼저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창당 준비위가 중요했다. 나는 꾹 참았다. 중요한 순간에 기자들에게 회의장을 개방했다. 창당 주역인 권정달이 일어나 발기 취지문을 읽는 순간이었다. 제가 약간 이 설명을 좀 드릴까요? 권정달은 육사 15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종찬 의원은 16기입니다. 근데 권정달과 이종찬은 프로필로 보면 36년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대학 1년 그 사관학교 1년 선배지만 아마 권정달에 대해서 권정달이 지금 민정당 창당을 주도하고 나중에 사무총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종찬 전 의원 입장에서는 권정달과 그렇게 관계가 좋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한 번도 뭐 권정달 선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또 정권 교체에는 둘이 또 합류합니다. 네, 조금 재밌는 관계죠. 그리고 권정달은 나중에는 전두환과 노태우와 또 등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창당 주역인 권정달이 일어나 발기 취지문을 읽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민족, 민주복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결의의 염원인 조국 통일의 꿈을 기필코 이루고 새 시대의 국가지표를 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을 발족하기로 했다. 우리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개혁 의지와 신념을 지닌 참신한 인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유능한 인사, 폐습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깨끗한 인사들을 널리 모아 새로운 정치주도 세력을 형성할 것이며 지난날의 정파의 구애됨이 없이 범국민적인 정당을 지향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직하고 새로운 새 시대의 정당으로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짤막한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반영한 발기 취지문이었다. 이 취지문은 박경석 대변인과 그와 함께 동아일보에서 활약하던 황선필, 유경연 등이 거들어 작성했다. 이날 당명도 가칭 민주정의당 이하 민정당으로 결정되었다. 기자들이 가장 집요하게 물은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였다. 권정달은 현 단계에서 급한 문제가 아니므로 창당 작업이 끝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흐려놓았다. 이렇게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된 뒤의 현실적인 문제는 당사였다. 서울 시내의 유명한 직관에게 물어 관훈동이 봉황이 알을 품는 자리라는 제언을 받았다. 이제 단임제가 채택된 마당에 정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기 정권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탄생시키느냐는 것이었다. 당사가 알을 품는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심사와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때 관운동의 큰 건물은 보험협회가 소유하고 있다가 함경도 출신의 유명한 부동산 거부 이모 씨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당시 보험협회 회장은 나중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성김의 아버지 김기완 씨였다. 일명 김재권. 나는 그를 찾아갔다. 그는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매수인과 직접 교섭해 웃돈을 주는 방식으로 인수한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하얏트 호텔에서 이 씨를 만났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다.
관운동 건물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은 선뜻 응낙했다. 영광스럽게도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 내가 살 건물을 제1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니 나는 나라가 잘 된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지란 얘기는 복된 땅이란 뜻입니다. 고맙기 이를 데 없었다. 이에 내가 우리는 돈 없이 창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렇게 후의를 받으니 당초의 계약금에 조금이라도 더 얹어서 드리겠다라고 말했으나 그는 웃돈을 사절하며 계약금만 돌려받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관훈동 당사가 마련되었다. 우선 계약금은 냈지만 그날부터 잔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기업인 가운데 그래도 깨끗하다고 평가받는 사람, 창당에 적극 참여하거나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찾아다녔다. 누구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어서 자연히 신세지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이런 곡절을 거쳐 민정당이 창당되었다. 이 당에 걸린 국민적 기대는 구시대의 정치의 청산과 우리 정치가 원죄처럼 안고 있는 분단의 극복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한편으론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구시대 정치는 이런 분단 시대의 정치를 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민정당은 바로 분단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이런 민족적 과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요.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시각으로 본인이 주도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정의당, 민정당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정당이 역사에 저지른 범죄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책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385쪽입니다. 뜻하지 않던 입법의원 진출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청춘 바친 중앙정보부를 퇴직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1980년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권정달과 나를 향해 집중적으로 터졌다.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사실상 첫 선을 보이는 날이었다. 참의원 회의실에 마련된 본회의장에 들어가 자리를 찾았다. 가나다 순이어서 내 자리는 뒤에 있었다. 오늘 의안은 의장단을 구성하고 분과위원장들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의장, 부의장은 내정되어 사실상 형식적이기는 했다. 그런데 기표소에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땡땡땡을 쓰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붙어 있었다. 누구를 추천한다고 내놓고 말해도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절차상의 합법화를 위해 애쓰긴 하는데 굉장히 서두르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모습에 대해 야당 출신 위원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법사위에 배정되었다. 법사위는 사전에 김영균 위원이 윤길중, 정희택, 박일경, 이준우 위원 등을 옆방으로 모이게 해 인선 내용을 조정했다. 그 결과 분과위 회의에는 구두호천으로 편안하게 진행돼 위원장의 정희택, 간사의 김영균이 각각 뽑혔다. 법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이기백 운영위원장을 찾아갔다. 저는 법의 문외한인데 어떻게 법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말에 이 위원장은 단호하게 잘라 답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법안 심사를 법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각하의 방침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원회의에서 중심을 잡아줘야지요? 그제 내가 법사위에 배정된 내막을 알았다. 11월 3일 법사위에서 가장 먼저 처리한 법안이 바로 정치풍토 쇄신법이었다. 법사위에서는 질의 답변만 있을 뿐 토론도 없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그저 관전했을 뿐이지만 이기백 운영위원장과 김영균 법사위원장은 긴장했다. 혹시 이상한 바람이 불어 이 법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찬성 쪽 발언은 남재희가 맡았다. 사실은 모두 기피하는 바람에 그에게 발언 임무가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천하의 농객답게 참으로 어려운 발언을 적절하게 넘겼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대목이다.
인간의 소화 기능에는 필요한 만큼의 균이 있습니다. 이런 균이 있음으로써 소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균의 적정치가 얼마인지는 나는 모릅니다만 정치에 있어서도 너무 순정을 강조하면 정치 자체가 시들게 됩니다. 그의 말은 과거 야당의 인물들도 정치 현장의 필요함을 은근히 강조하는 것이었다. 불가피하게 정치 규제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수는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엄격하게 보자면 찬성 발언이라기보다 찬성하는 최소한의 뜻을 변명하듯 밝힌 것이었다. 반대 토론은 고 유진산 의원의 아들 유한열이 맡았다. 그는 정치풍토쇄신법은 과거 정치정합법과 같으며 그 전례로 볼 때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토론이 오간 뒤 의장이 이의 없지요? 라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한영수가 제지했다. 결국 기립표결로 들어갔다. 재석 75명 가운데 찬성 66, 반대 8, 기권 1표였다. 유한열, 오세응, 한영수, 고재청, 유옥우, 이태구 등 야당 출신 의원 출신들은 반대했고 김상엽은 찬성에도 반대에도 일어서지 않았다. 나는 사전 지시에 따라 찬성 쪽으로 기립해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입법회의에서 정치풍토쇄신법이 통과되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이광로 의원이 맡았다. 실무는 배후에서 이충구 사회정화위원장이 담당해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정해진 시점까지 정치활동 신청서를 내면 그것을 근거로 심사해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당원 당규 작업에 책임을 맡고 있던 오유방이 종족을 감췄다. 며칠 전 그는 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정치활동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라 말라 합니까?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새로 창당한다면서 구정치인의 손발을 묶어놓고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나서서 반대해 주세요. 이미 제동을 걸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대한 성실하고 애국적인 정치인을 구제하는 선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정치풍토쇄신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창당 작업에서 손을 떼고 사라졌다. 오히려 내가 초조해졌다. 작업도 작업이지만 진심으로 오유방처럼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사방으로 그를 찾았다. 그의 집에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나 답은 똑같았다. 종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청 마감일까지 기다렸다. 나는 심사위원회에 연락해 오유방의 경우 무슨 개인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으니 며칠 유보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쉽게도 그는 신청서를 내지 않아 정치 규제에 묶였다. 나는 지금도 오유방의 그런 행동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얼마든지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정도를 위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그는 11대는 물론이고 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출마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당원 당규 작업은 박경석, 김유상, 허상영 그리고 오유방이 없는 빈자리에 배성동을 보강해 진행했다. 이 무렵 내가 맡았던 또 하나의 역할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앙정보부의 총무국장이었다. 12.6 이후 중앙정보부의 방만한 기구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일이 핵심이었다. 여기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요. 지금 방금 열렸던 회의는 국회가 아니고요.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겁니다. 즉 국보위가 앞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국보위 내에 있는 입법부 기능을 하는, 그 당시에 국회는 해산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라고 국보위 내에서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임시로 국회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내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면서 앞에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해 9월 들어서면서 나는 중앙정보부 내의 인사정비 업무와 신당 창당 준비 그리고 입법의원 선정 등 3중 과제로 뱅뱅 돌아갔다.
그러던 차에 중앙정보부에서 서정화 차장이 내무부 장관으로 영전했고 김영선 차장도 경기도 양평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퇴했다. 서 차장 후임에는 현홍주 국장이, 김 차장 후임에는 김성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승진했다. 그때는 유학성 부장 시절이었다. 그는 여러가지 고려 끝에 나를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토록 배려했다. 그는 나에게 창당 준비로 분주한데 기획조정실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 차례 다짐받았다. 그때 부의 내부에 나만큼 제반사항을 두루 알아 개혁 작업을 진행할 사람도 흔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게다가 나는 신당 창당 작업만 끝내면 다시 부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 중에도 기획조정실장직을 맡았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예컨대 이런 것이었다. 1. 부의 모든 사업은 철저히 국가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국가 존립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던 반면 우리는 점차 행정부의 하나로 변모해 가고 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투사는 없고 행정가만 남게 되면서 정보기관에 고질병이 생겼다. 2. 정권 안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보부는 탄생하면서부터 권력 중심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모두가 개인의 영화나 출세를 위해 기관을 이용했을 뿐이다. 김형욱 부장은 가장 악랄하게 중앙정보부를 정권용으로 사용했으나 끝내 국가와 중앙정보부를 배신했다. 3. 국가정보 수집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일선 직원들이 분명하게 목표를 확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무엇 때문에 정보활동을 하는지 확고하게 목표 설정을 해주지 않았다. 이를테면 해외 파견관이 국외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공관 내의 비위만 조사해 빈축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4. 정보부에 존안된 정보 기록이나 자료를 최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자정보 존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인물 존안 자료는 형편없이 빈약해 특히 사진 자료의 보강이 절실하고 존안 부서의 위상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내게 밀어닥친 창당 작업은 내가 이런 중앙정보부 개혁 의지를 펼 수 있게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유학성 부장은 중앙정보부 개혁보다 정치 상황 돌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신당 창당 작업에 상당한 관심을 표하는가 하면 야당 창당 작업에도 역점을 두는 듯했다. 10월이 되면서 창당 작업은 더욱 폭주했다. 중앙정보부 일은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두 곳에 겸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정치를 할 마음이 없었으나 나에게 부과된 창당 작업을 중단할 수도 없어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더욱이 전두환 대통령은 우병규 정무수석의 건의에 따라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대처하고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권정달과 나를 입법의원으로 임명했다. 그때까지도 권정달은 준장으로 진급해 장군으로서 군에 남아있기를 희망했고 나 역시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부로 돌아갈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희망을 접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학성 부장은 매일같이 성화였다. 그는 이제 중앙정보부 개혁 같은 생각은 그만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하라고 충고했다. 말하자면 사표를 내라는 독촉이었다. 나는 부득이 10월 30일 중앙정보부를 떠나야 했다. 16년 동안 나의 청춘을 바쳐 봉직한 중앙정보부를 결국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 중앙정보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은 임식이란 것이 없다. 그러나 유학성 부장은 내가 정규 1기생으로서 간부직에 있다 정계로 나간다는 점을 감안해 훈장을 상신해 수여하면서 임식도 갖도록 배려해 주었다. 나는 동료들의 곁을 떠나며 라고 제목을 붙인 이날의 이임사에 중앙정보부에 대한 나의 솔직한 심정과 개혁의 필요성을 모두 압축해 넣었다. 이임사를 하는 내내 나의 심정은 청춘을 묻은 기관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고 다른 한편으로 이곳에서의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가득 찼다.
나의 이 임사는 많은 동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그 문서는 중앙정보부 역사에 남아있다. 네, 왼쪽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1980년 10월 30일 열린 필자의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이임식. 이날 이임식의 필자는 중앙정보부에 대한 애정과 회한을 모두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임사의 필자는 중앙정보부에 대한 애정과 회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회한이어야 되는데 회한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회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조영래가 변호사가 되어 기뻤다입니다. 1980년에 수첩을 들추다가 어느 하루에 눈길이 멎었다. 7월 10일 계엄령 하에 긴장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였다. 나는 민정당 창당 작업에 몰두해 사무실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그날 조영래 군이 나를 찾아왔다. 저는 경기고 61의 후배로 선배님의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배를 당해 6년간 피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 값진 희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71년 서울대생 내라는 모 사건에 연루돼 사법연수원 재학 중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도 바뀌었고 저도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조영래 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묵직했다. 그는 표정도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서울대생 내라는 모 사건으로 조군과 장기표, 이신범 등이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의 수사관들로부터 그의 신문받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진다는 태도였다고 모두들 칭찬하는 말을 했다. 사실 중앙정보부에 불려오면 기부터 죽는데 그는 당시 24살에 불과했지만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고 했다. 수사관이 진술 조서를 잘못 쓰면 가르쳐가면서 여유있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문에 이골이 난 수사관도 이렇게 나오면 호감을 갖는 법이다. 자네를 오늘 처음 만났지만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 그동안 고생 많았네. 내가 돕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선배님이 법원행정처장에 얘기해서 저를 사법연수원에 복교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네. 키는 법원행정처장이 있단 말이지? 한번 알아보겠네. 나는 조영래 군을 진정으로 돕고 싶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유난히 정의감이 강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주도했고 서울대 법대에 다닐 때는 학원 출입 정보 형사에게 학내 정보를 제공한 배신자를 직접 응징했다는 일화로도 유명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정의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을 전공해도 참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직접 법원행정처로 서일교 처장을 찾아갔다. 사회 분위기가 삼엄하던 시절 중앙정보부의 간부가 찾아온다는 사실에 서 청장은 긴장하기도 하고 의아하게도 생각했던 것 같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내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인사했다. 사실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장님의 서랑인 장재룡 군 내외와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부터 친형제처럼 지내와서 처장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서랑은 아마도 조카 사위쯤 될 겁니다. 우선 그분이 안심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부터 잡았다. 오늘 찾아뵙는 것은 조영래 군이라고 장재룡 군과는 고등학교 동기인 우수한 인재에 대해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중에 서울대 학생운동에 연루된 사건이 터져 그만 연수 중도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살았고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되었던 인물입니다. 최근 수배가 해제되었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에 기여하고자 사법연수원에 복귀하기를 희망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신상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어엿한 법조인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를 믿고 처장님께 선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서 처장은 열심히 메모하고 난 뒤 내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일단 알아보고 우리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매우 신중하게 답변했다. 나도 물론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동의했고 그날은 그렇게 돌아왔다. 며칠 후 서 처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조용래 군에 대해 자세히 기록도 보고 실무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가급적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근 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지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의견서를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즉시 현홍주 정보정책국장을 찾아갔다. 현 국장은 실무에 밝을 뿐 아니라 세상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좁게 보지 않는 매우 넓은 시야를 갖고 있었다. 이 정도의 이 일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기탄 없이 말했다. 조용래 군 알지요? 나에게는 고등학교 후배일 뿐이지만 현 국장에게는 서울 법대까지 후배이니 잘 배려해 주십시오. 사실은 나를 찾아와서 사법연수원에 복교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이런 제목은 우리나라의 인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경솔한 운동권 같지 않고 신중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 세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인물 하나 구제합시다.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도급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제목이라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또 내부 절차도 필요할 겁니다. 현 국장이 농반 진반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면 조용래 군에 대해 이 선배께서 보증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할 때는 보증한단 말이나 같지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과거 유신시대의 시국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석방되거나 수배가 해제되었다. 그렇게 해서 조용래 군도 수배에서는 해제되었지만 나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전국이 다시 긴장되면서 계엄이 확대된 시점이었다. 불가피하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즉 합수부와의 업무 협조가 필요했다. 나는 합수부에 쫓아가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여기 위에 그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1980년대 초 조용래 변호사와 함께한 저녁 식사. 왼쪽부터 필자, 조 변호사, 필자의 아들 철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우란 분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이철우 교수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8월 21일 드디어 합수부에서 잘 처리해서 중앙정보부로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26일 현 국장으로부터 중앙정보부 의견으로 가하다는 통보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우선 기뻤다. 조영래 군과 같은 인재가 자신이 원하는 법조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운 것이 보람이 있었다. 1982년 그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다. 애초부터 판사나 검사를 꿈꾼 것은 아니었으니 변호사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여러모로 궁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돈 잘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주로 공공 분야에 헌신하는 변호사 역할을 자임했다. 그가 수배를 당해 6년간 숨어 지내면서 그의 동기 장기표와 함께 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신화, 전태일의 평전은 참으로 값진 노작이었다. 그런 식의 공공적인 역할을 그는 줄기차게 찾았다. 그 후 그가 시민 공익법률사무소를 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나는 국회에 진출해 정무에 쫓겼지만 그의 친구들 일행과 어울리는 것이 퍽 즐거웠다. 그리고 언제나 유익했다. 조영래 변호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야. 이런 말이 벌써 주변에 돌았다. 그는 수임한 사건에 철두철미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조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건이라면 수임료에 급급하지 않고 달려들었다. 1984년 9월에 일어난 홍수로 인해 서울 망원동 한강변의 허술한 유수지 수문이 붕괴되어 그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피해 주민이 무려 18,000가구. 이런 피해가 나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 조 변호사는 피해 주민 대표와 만나 정식으로 망원동 수해 주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부실 행정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그는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했다. 결국 1987년 8월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근 3년이 걸렸다. 서울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당시 1989년 2월 고등법원 판결까지 1년 반이 걸렸다. 결과는 1심과 다름없이 서울시 패소였다. 그렇게 하고도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다시 1년 반 만인 1990년 7월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결판이 났다. 무려 6년을 끌어서 얻은 주민들의 값진 승리였다. 변호사에게는 이런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명변호사 소리를 듣는가 보다. 바로 조용래 같은 명변호사에게 부천 경찰서 망나니 수사경찰이 잘못 걸려들었다. 1986년 5월 3일 인천 사태와 같은 치안 부재 상태를 정부가 그대로 넘어갈 리 없었다. 주모자뿐 아니라 위장 취업한 운동권 학생들을 모조리 검거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고 경찰도 눈에 불을 켜고 수사망을 펼쳤다. 이렇게 시끄럽던 1986년 6월 부천에서 일이 벌어졌다.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위장 취업하고 있던 서울대 재적생 권인숙 양을 경찰이 붙잡았다. 권 양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거칠기 짝이 없는 문귀동이라는 형사가 잔인한 성고문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그는 권 양에게 여성으로의 성적 모멸감을 주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권 양도 간단한 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단의 인권 변호사들에게 낱낱이 이 사실을 고해 바쳤다. 정말 여성으로서 수치와 모멸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를 돕기 위해 변호사들이 일제히 나섰고 그 가운데 대표 변호사로 조용래와 몇 사람이 선정되었다. 우선 조 변호사는 심혈을 기울여 권 양에 대한 변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권 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을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의 변론문은 한국 사법사상 최고의 명문으로 남았다. 처음에는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까지 권 양 측을 윽박질러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안기부도 성고문의 성자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검찰이 결국 문기동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150명의 변호사가 재정 신청을 했고 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민심의 본물이 터지는 법이다. 성남 민심을 되돌리거나 막을 길이 없었다. 1987년 7월 정부는 6.29 선언으로 마지막까지 밀린 상태였다. 그래서 경찰은 권 양을 석방했다. 하지만 조용래는 그렇다고 끝낼 사람이 아니었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양김씨가 패배한 쓰라림 속에서도 그는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1988년 1월 18일 그는 대법원에 재정 신청을 파기한 원결정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며 물고 늘어졌다. 참으로 끈질긴 사나이였다. 1988년 3월 드디어 대법원이 재항고를 받아들이면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유야무야 끝날 듯 했던 이 사건이 돌고 돌아 2년 만에 수사가 재개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특별검사 제1호로 꼽히는 조영황 변호사는 1988년 4월 9일 문기동을 구속했고 그해 7월 23일 법원은 문기동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0년 1월 조용래 변호사는 다시 권인숙의 이름으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은 권인숙 성고문 사건 피해자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권 양은 국가로부터 받은 이 귀중한 돈을 노동자의 인권운동에 써달라고 기부했다. 이 사건의 진행을 되돌아보면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와 같다. 모두가 짓밟히고 쓰러지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그 무대에서 조용래라는 큰 바위 같은 사나이가 지치지 않고 싸운 발자취를 나는 봤다. 그러나 막상 조용래 자신은 그 싸움 속에서 굉장히 애가 탔던 모양이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다. 1990년 3월 내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의 연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3월 27일 우선 뉴욕에 도착해 다음날 워싱턴행 비행기로 환승하기 위해 하루 머물 때였다. 그날 옛 친구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어울리다가 거의 자정이 다 되어 호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조용래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도 마치 콜롬비아 대학 인권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인권 변론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 중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무료하게 책을 보며 기다린 것이 두어 시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그의 앞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마치 성황당에 돌 쌓이듯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니 사전에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나? 특별한 일은 아니고 뉴욕 영사관에 물었더니 여기 묵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뵈러 온 겁니다. 언제 귀국하나요? 여기서 만날 사람들이 좀 있어서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말 끝에 한마디 충고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것 같아. 그거 몸에 해로운데 말이요. 알면서도 손에서 놓게 되지 않습니다. 그는 허웃었다. 우리는 호텔 바에 들어가 한참 대화를 나누다 헤어졌다. 그해 겨울 조용래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다. 병상에 누운 그가 그다지 초췌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재가 같다는 생각에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처럼 건강했던 조용래가 왜 병마에 쓰러졌을까? 그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너무도 충실했다. 거기서든 피로와 나날이 쌓여간 스트레스, 그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의 삶은 항상 큰 짐을 지고 있었다. 돈도 변변히 벌지 못하는 공익변호사 역할에 전심전력하면서 말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조용래 변호사를 더욱 아쉽게 생각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더라면 그 기회에 나섰어야 했고 그랬다면 그의 중후한 인격과 삶의 궤적으로 보아 당연히 국민들이 그의 가치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보다. 조용래 같은 큰 그릇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정치, 특히 선거란 최선이 아니라 차선 또는 차차선을 선택하는 게임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역사의 시행착오는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민정당 창당에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조용래 변호사와의 좀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8장 민의의 전당과 51% 민주주의라는 제목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